아줌마, 당장 꺼져. 여긴 너 같은 계집년이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훈련장에 난입한 민간인 여성을 희롱하며 해병대 몇 기냐고 묻던 건방진 연대장에게 전설의 수색대장 출신 여자 사단장이 정체를 밝힙니다. 새파란 후배 연대장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리고 비리 장부를 찾아내 탈탈 털어버리는 도파민 폭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항 도구 해안의 겨울 바다는 잔인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인 삭풍이 영일만 바다를 때릴 때마다 파도는 하얀 거품을 물고 해안가로 돌진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그 차가운 모래사장 위에서 해병대 제1사단 킹콩 연대의 상륙 기습 훈련, 일명 IBS 훈련이 한창이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모래밭을 구르는 병사들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젖은 전투복은 이미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워커 속 발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훈련을 통제하는 교관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전체 동작 그만. 삼중대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선착순 1명. 저기 보이는 깃발 찍고 돌아온다. 실시. 병사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 지옥도 같은 풍경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 연대장 지휘 천막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대형 난로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과메기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킹콩 연대장 나대포 대령은 기름진 입가를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자, 역시 겨울 훈련은 이 맛이야. 애들이 저렇게 굴러야 군기가 바짝 들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나대포는 소주 한 잔을 털어놓고는 옆에 서 있던 작전주임 소령을 곁눈질로 보았다. 야, 안주가 이게 뭐냐? 과메기가 좀 비리다. 시내 나가서 따뜻한 족발 좀 사와라. 뜨끈한 국물도 좀 챙기고. 작전주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연대장님, 지금 도로가 결빙되어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지휘관이 술을 마시는 건 규정 위반이라 혹시 감찰이라도 뜨면. 나대포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졌다. 이 새끼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감찰? 내가 이 바닥에서만 30년을 굴렀어. 내 동기가 사령부에 쫙 깔렸는데 누가 날 건드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이슬기 중사 어디 갔어? 술맛 떨어지게 남정네들만 득실거리고. 그때 천막 구석에서 무전기를 점검하던 이슬기 중사가 관등 성명을 댔다. 필승. 중사 이슬기. 통신망 점검 중입니다. 나대포는 이슬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 중사. 너는 여자가 되어서 눈치가 그렇게 없냐? 연대장이 술 한잔하면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분위기도 맞추고 그래야지. 맨날 그 칙칙한 무전기만 잡고 있으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이슬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리고 훈련 상황 근무 중입니다. 나대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뭐? 근무? 야. 내가 곧 근무고 내가 곧 법이야. 여군이라고 봐주니까 기어오르나. 해병대가 언제부터 계집애들 놀이터가 됐어. 당장 이리 안 와? 그는 먹다 남은 과메기 껍질을 이슬기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비릿한 냄새가 나는 껍질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멸감이 이슬기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움직이면 그녀를 믿고 따르는 병사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대포는 씩씩거리지며 소리쳤다. 저거 당장 내보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밖에서 애들이랑 같이 구르라고 해. 여군도 똑같이 훈련받아야 평등한 거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서 보트머리에 이고 선착순해. 이슬기는 말없이 경례를 하고 천막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살인적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이슬기 중사가 쫓겨나 훈련장 구석에서 병사들의 훈련을 돕고 있을 때 해안가 도로를 따라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낡은 배낭을 메고 얼굴은 내거머로 칭칭 감아 눈만 내놓은 행색이었다. 마치 도구 해안을 산책 나온 동네 아줌마처럼 보였다. 그녀는 훈련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병사들이 흘린 탄피를 줍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일병이 그녀를 발견하고 제지했다. 아주머니,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민간인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돌아가십시오. 등산복 차림의 여인 강철심은 눈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일병에게 건넸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군인들이 추운 데서 고생이 많네. 내가 등산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 저기 저 높은 천막 있는 데까지만 가서 길 좀 물어보면 안 될까? 내가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고 싶어서 그래. 일병은 난처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기는 연대장님이 계신 곳이라 절대 접근 불가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저쪽 도로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 천막에서 술기운이 오른 나대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줌을 누러 나왔다가 위병소 쪽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야, 거기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나대포가 소리치며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뒤로 작전 주임과 호위병들이 따라붙었다. 일병은 잔뜩 겁에 질려 차렷 자세를 취했다. 필승. 민간인이 길을 묻는다며 진입을 시도해서 통제 중이었습니다. 나대포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강철심을 훑어보았다. 낡은 등산복, 흙 묻은 등산화.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였다. 뭐야 이 아줌마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재수없게. 야, 당장 내쫓아. 훈련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강철심은 물러서지 않고 나대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거머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지만 나대포는 술에 취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군인 양반. 말 참 섭섭하게 하시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옷 입는 사람들이 국민한테 재수 없다니. 그리고 저기 천막에서 고기 굽는 냄새랑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훈련 중에 그래도 되는 건가? 강철심의 당돌한 지적에 나대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작전 주임이 나서서 강철심을 밀치려 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하지만 강철심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대포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여기 포항 토박이인데 해병대가 이러는 거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야. 근데 당신 같은 지휘관은 처음 보네. 부하들은 저 찬물에서 입술이 파래져서 죽어가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술타령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나? 나대포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강철심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킹콩 연대장 나대포야. 포항 바닥에서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지.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니년이 군대를 알아? 총이나 쏴봤어? 강철심은 나대포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매서운 손놀림이었다. 손버릇하고는 군대를 아냐고 물었나? 알지. 아주 잘 알지. 자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고.
나대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주머니, 보아하니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다가 온 것 같은데 니년이 해병을 알아? 빨간 명찰의 의미를 아냐고.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대포는 강철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아냥거렸다. 그래. 해병을 잘 안다니까 하나 물어보자. 너 몇 기냐? 응? 해병대 나왔어? 아니면 뭐 해병대 나온 서방이라도 있나? 여자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까불어.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는 게 애국이야. 어디 신성한 훈련장에 와서 재수 옴붙게 만들어.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이슬기 중사도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왔다. 연대장님, 그만하십시오. 민간인입니다. 문제 커지면 곤란합니다. 나대포는 이슬기마저 밀쳐버렸다. 너도 똑같은 년이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야, 아줌마. 내 질문에 대답해봐. 몇 기냐고. 기수도 없는 게 어디서 해병대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강철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내거머를 내렸다.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강인함이 느껴지는 얼굴이 드러났다. 기수라. 그래. 자네가 그렇게 기수를 따지니 대답해주지. 자네는 몇 기인가? 나대포는 콧방귀를 뀌며 가슴을 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사관 후보생 80기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기수지. 강철심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80기라. 핏덩이네. 뭐? 핏덩이? 강철심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렸다. 나는 70기다. 이 새끼야. 나대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70기? 사관 후보생 70기면 자신보다 10년 선배다. 지금쯤이면 전역했거나 군에 남아있다면 장군급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거짓말을 쳐. 70기?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당장 이 여자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공무집행 방해에 모욕죄까지 다 걸어서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 할 때였다. 해안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세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 왔다. 그 뒤로 헌병대 차량과 작전 차량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해병대 작전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대포는 당황했다. 뭐야? 사단장님 오신다는 말 없었잖아. 감찰인가? 세단이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튀어나왔다. 그들 중 가장 선임인 대령이 강철심을 향해 뛰어왔다. 그는 사단 참모장이었다. 나대포와 동기였지만 진급이 빨라 사단의 2인자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다. 참모장은 나대포를 지나쳐 강철심 앞에 서더니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사단 참모장 대령 박정수. 사단장님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나대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단장? 누가 사단장이라는 말인가? 이 등산복 아줌마가? 강철심은 배낭을 바닥에 툭 던지고는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박 대령. 차 가지고 왔나? 옷 좀 갈아입어야겠는데. 예. 차량에 정복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철심은 나대포를 쳐다보지도 않고 세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나대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석고상처럼 서 있었다. 술이 확 깨면서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여자. 70기. 설마. 전설의 수색대장 강철심?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름.
해병대 역사상 가장 독종이라 불리며 수색대 중대장 시절 북파 공작 임무까지 수행했다는 살아있는 전설. 육군 장성들도 그녀 앞에서는 오금이 저린다는 그 마녀가 신임 사단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지금 내 눈앞에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다니. 잠시 후 차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강철심은 더 이상 동네 아줌마가 아니었다. 핏이 딱 떨어지는 해병대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 그리고 양 어깨에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겨울 햇살을 받아 나대포의 눈을 찔렀다. 강철심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지휘봉을 탁탁 치며 나대포 앞으로 걸어왔다. 킹콩 연대장 나대포. 나대포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경례각이 나오지 않았다. 승. 연대장 대령 나대포. 목소리 봐라. 아까는 아주 쩌렁쩌렁하더니 지금은 왜 기어들어가나? 자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니년? 밥이나 하고 애나 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더군. 몇 기냐고. 강철심은 지휘봉 끝으로 나대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툭툭 쳤다. 나 해병 사후 70기 강철심이다. 자네가 80기라고 했나. 내 까마득한 후배님이 하늘 같은 선배한테, 그것도 직속 상관인 사단장한테 쌍욕을 받고 성희롱까지 하셨네. 이거 영창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데? 나대포는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자네가 나를 사단장인 줄 몰랐을 때는 민간인 아줌마라고 무시했지. 민간인이면 그렇게 대해도 되나?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군복 입고 국민을 협박해? 너는 군인 자격이 없어. 아니, 인간 자격이 없다. 강철심은 뒤에 서 있는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이 자식 당장 끌고 가. 계급장 떼고 직무 정지시켜. 그리고 저 텐트 안에 있는 술병, 안주, 작전 주임까지 싹 다 압수해서 증거물로 남겨. 감찰 조사 끝날 때까지 독방에 가둬. 헌병들이 달려들어 나대포의 양팔을 꺾었다. 나대포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다.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그만. 으악. 나대포가 사라진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철심은 숨죽이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길이 훈련장 구석에서 떨고 있는 이슬기 중사에게 머물렀다. 강철심은 뚜벅뚜벅 이슬기에게 걸어갔다. 이슬기는 너무 놀라 경례조차 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강철심은 이슬기의 얼어붙은 뺨을 장갑 낀 손으로 감싸주었다. 아까 나대포가 던진 과메기 껍질에 긁힌 상처가 붉게 남아있었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슬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단장님. 강철심은 이슬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본부 중대 들어라.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다. 전원 부대로 복귀해서 온수 목욕하고 뜨거운 밥 먹어라. 이건 사단장 명령이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놈들은 내가 직접 하나하나 밟아주겠다. 이상. 와. 병사들의 함성이 도구 해안을 뒤흔들었다. 강철심은 그 함성을 뒤로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나대포 하나 잡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킹콩 연대, 아니 제1사단 전체에 뿌리 박힌 권위주의와 부조리를 뽑아내기 위한 강철심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대포가 헌병대에 끌려간 직후 킹콩연대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등장에 환호했지만 장교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굴러온 돌인 강철심 사단장에 대한 반감으로 뭉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사단의 안살림을 책임지며 나대포와 검은 돈으로 얽혀있는 행정부사단장 왕기만 대령이 있었다. 왕기만은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지만 속은 독사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나대포가 구속되자마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제 공격을 준비했다. 사단장 취임 후 첫 주간 회의 시간, 왕기만은 교묘하게 강철심의 심기를 긁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연대장을 구속하신 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이라는 게 위계 질서가 생명인데 병사들 보는 앞에서 지휘관을 개처럼 끌고 가시면 영이 서지 않습니다. 사령부나 동기회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이 왕기만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심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왕기만을 응시했다. 영이 서지 않는다라. 왕 대령. 자네가 생각하는 영은 범죄를 저질러도 계급장으로 덮어주는 건가? 나는 병사들이 지휘관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영이 선다고 배웠네만. 왕기만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에는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부조리 같아도 다 이유가 있어서 굳어진 문화입니다. 너무 칼을 휘두르시면 부대가 부러집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해상 기동 사격 훈련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대장도 없고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사고라도 나면 사단장님께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걱정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훈련을 핑계로 강철심을 무능한 지휘관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강철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썩은 살을 안 도려내면 결국 다 죽는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아니, 강도를 더 높인다. 나대포가 망쳐놓은 기강, 내가 다시 잡는다. 그리고 왕 대령. 네. 사단장님. 자네 나대포랑 꽤 친했더군. 헌병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수할 게 있다면 지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왕기만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왕기만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접니다. 이번 훈련 때 쓸 상륙 돌격장 갑차 정비 일지 가라로 쓴 거 있지? 그거 원본 파기하고 덮었어. 그리고 연료 펌프 쪽에 손 좀 봐라. 사단장이 훈련 강행한다고 했으니 보기 좋게 사고 하나 터뜨려야 정신을 차리지. 애들 몇 명 다치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해병대 훈련하다 죽으면 영웅 대접받으니까. 한편 이슬기 중사는 강철심의 지시로 킹콩연대의 보급 창고를 조사하고 있었다.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았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부식비는 반 토막이 나 있었고 난방용 유류는 텅 비어 있었다. 이슬기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고 구석에서 이중 장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왕기만이라는 이름과 함께 거액의 상납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이슬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을 사단장에게 가져가면 분명 피바람이 불 것이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도구 해안에서 자신의 얼어붙은 뺨을 감싸주던 강철심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말자. 나는 해병이다. 이슬기는 장부를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뒤를 밟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왕기만의 사주를 받은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포항 앞바다의 파고가 3m에 육박하는 궂은 날씨였다. 왕기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철심은 상륙 돌격장 갑차 KAAV 해상 기동 훈련을 강행했다. 그녀는 사단장석에 앉아 망원경으로 해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해안에서 굉음을 울리며 장갑차 10대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는 모습은 웅장했다. 하지만 대열의 중간에 있던 3호차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엔진 소리가 불규칙하게 끊기더니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여기는 3호차. 엔진 정지. 엔진 정지. 침수가 시작됐다. 해수가 들어온다. 탈출 해치가 안 열린다. 살려줘. 왕기만이 사주하여 연료 펌프를 조작하고 해치 유압 장치를 고장낸 바로 그 차량이었다. 왕기만은 상황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악천 후 무리한 기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구조대를 보내도 파도가 높아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일단 훈련 중지하고. 강철심은 왕기만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구조대 기다릴 시간 없다. 내가 간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장군이 직접 가시는 건 규정에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규정 타령이야. 비켜. 강철심은 부두에 대기 중이던 고속단 정알 아이비우로 달려가 직접 키를 잡았다. 수색대장 시절 수없이 파도를 갈랐던 솜씨였다. 그녀는 수행부관 한 명만 태운 채 미친 듯이 파도를 뚫고 사고 현장으로 질주했다. 3호차는 이미 절반가량 물에 잠겨 있었다. 안에 갇힌 병사 8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강철심은 단정을 장갑차 옆에 붙이고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겨울 바다로 뛰어들었다. 사단장님. 부관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철심은 잠수했다. 얼음장 같은 수온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그녀의 강철 같은 심장은 더 뜨겁게 뛰었다. 물속은 흙탕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의 감각만으로 장갑차의 외부 비상 개방 레버를 찾았다. 하지만 레버는 녹이 슬고 망가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의로 용접해 놓은 흔적이 느껴졌다. 강철심은 물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해병대 수색대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틈새를 지렛대 원리로 비집기 시작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장갑차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어린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끄아악. 물속에서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해치가 뜯겨나갔다. 장갑차 안에서 공기 방울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강철심은 탈진에 가라앉으려는 병사들을 하나씩 끄집어 올려 단정으로 밀어 올렸다. 마지막 병사까지 구조한 후 그녀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구조된 병사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강철심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강철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사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았다. 괜찮다. 살았다. 이제 집에 가자. 부두로 돌아온 강철심의 눈빛은 아수라와 같았다. 그녀는 젖은 전투복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왕기만에게 걸어갔다. 왕기만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사단장님.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정비 불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정비관을 엄벌해. 강철심은 대답 대신 왕기만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왕기만이 바닥에 뒹굴었다. 정비 불량? 아니, 이건 살인 미수다. 내가 물속에서 확인했다. 비상 레버가 용접되어 있더군. 병사들을 수장시켜서 나를 쫓아내려고. 내 놈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강철심은 헌병대장에게 소리쳤다. 이놈 당장 구속해. 그리고 이슬기 중사가 가져온 장부랑 대조에서 관련된 놈들 모조리 잡아들여.
한 놈이라도 도망가게 놔두면 헌병대장 너도 옷 벗을 줄 알아. 왕기만의 체포는 일사단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왕기만의 비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던 장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하지만 왕기만은 헌병대 조사실에서도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포항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회 간사인 최태산 의원이었다. 최태산은 왕기만에게서 뇌물을 받고 군납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겨온 거물이었다. 그는 왕기만이 구속되자 즉시 강철심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여성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으로 병사들이 죽을 뻔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여론이 술렁거렸다. 인터넷에는 강철심을 비난하는 댓글이 도배되었다. 국방부 장관마저 강철심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다. 강 장군,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왕 대령 풀어주고 조용히 수습하는 게 어때? 자네 옷 벗고 싶나? 강철심은 단호했다. 장관님, 저는 제 옷이 아니라 제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덮은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철심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사단 연병장의 전 장병과 군 가족, 그리고 지역 언론을 초청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상에 선 강철심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이슬기 중사가 이중 장부를 들고 앉아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철심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해병 제1사단장 강철심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제군 생활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3호차에서 구조된 병사들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 병사들이 죽을 뻔했던 것은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기름을 빼돌리고 부품을 바꿔치기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슬기 중사가 마이크를 잡고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유류 횡령, 불량식자재 납품, 그리고 그 돈이 왕기만을 통해 최태산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생중계를 보고 있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강철심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최태산 의원을 향해 직격을 날렸다. 최태산 의원님, 듣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받은 그 돈, 우리 병사들이 밥 굶고 추위에 떨며 만들어낸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니 밥맛이 좋으셨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의원님을 군 형법상 뇌물수수 및 살인 미수방조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발합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최태산 의원 사무실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가 항해 시위를 벌였고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왕기만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깨닫고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날 밤 강철심은 텅 빈 연병장을 홀로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서 뚜벅뚜벅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이슬기 중사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해병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심은 이슬기를 안아주었다.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나도 못했을 거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거다.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도구 해안의 파도 소리는 마치 두 여전사의 맹세를 축복하는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카르텔의 정점인 정치권과의 싸움,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군 내부의 더 깊은 어둠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덤벼라. 다 부숴주마.
왕기만 행정부사단장의 자백과 최태산 의원에 대한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권력의 카르텔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고 비열했다.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강철심의 손발을 묶어 질식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국방부 특별감사단이 포항 1사단에 들이닥친 것은 폭로가 있은 지 정확히 3일 후였다. 감사의 명분은 기강 해이와 보안 사고 예방이었지만 실상은 강철심을 옷벗기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 감사단장은 최태산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군 법무관 출신의 독사 같은 인물인 오만석이었다. 오만석은 사단장 집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경례도 생략한 채 소파에 거만하게 앉았다. 강 소장님, 뉴스에 나오셔서 스타 되시더니 부대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오늘부터 사단 내 모든 문서와 통신 기록, 그리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항명으로 간주합니다. 강철심은 서류 결제를 하던 펜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경례. 오만석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철심이 고개를 들어 오만석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야수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귀관은 민간인이 아니다. 군복 입은 군인이고 나는 자네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다. 사단장실에 들어와서 경례도 없이 주둥이부터 놀리는 게 국방부식 예절인가? 다시 나가서 들어와. 경례 제대로 할 때까지 감사는 없다. 오만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렸지만 기에 눌려 결국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며 억지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감사단은 사단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밤낮 없이 장교들을 소환해 취조했고 병사들의 사물함까지 뒤지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었다. 특히 그들의 타깃은 내부 고발자인 이슬기 중사였다. 오만석은 이슬기를 조사실에 가두고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며 압박했다. 이 중사, 솔직히 말해. 그 이중장부 내가 조작한 거지. 강철심 사단장이 시켜서 왕기만 대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짓이라고 말하면 너는 불기소 처분해주겠다. 현금도 두둑이 챙겨주고. 이슬기는 퀭한 눈으로 오만석을 노려보며 침을 뱉었다. 해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장부는 진짜고 당신들이 가짜입니다. 이 독한 년이 진짜. 오만석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조사실 문이 박살 날 듯 열렸다. 강철심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서 있었다. 당장 그 손 치워. 사단장님, 여기는 감사 통제 구역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강철심은 성큼성큼 걸어가 오만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내 부하를, 그것도 정의를 위해 용기 낸 영웅을 범죄자 취급해?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전해. 내 목을 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가져가라고. 하지만 내 새끼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가 국방부로 탱크 몰고 밀고 들어간다. 강철심은 이슬기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슬기는 강철심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울지 마라. 고개 들어. 죄 지은 놈들은 저놈들이다. 강철심은 오만석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당장 내 부대에서 꺼져. 10분 준다. 그 안에 안 나가면 전원 무단 침입 혐의로 영창에 집어넣겠다. 감사단을 쫓아낸 대가는 혹독했다. 국방부는 보복성 조치로 1사단의 보급 예산을 동결하고 예정되어 있던 한미연합훈련에서 1사단을 배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기름도 탄약도 식량도 부족한 상황. 부대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병사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강철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전 참모를 비상 소집했다.
지원을 끊겠다고. 좋지. 우리 해병대는 원래 헝그리 정신이다. 위에서 훈련을 못하게 하면 우리끼리 한다. 오늘부터 사단 자체 대항군 훈련 일명 적색 작전을 개시한다. 그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물자도 없는 상황에서 실전에 가까운 쌍방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철심은 자신이 직접 대항군 사령관을 맡아 사단 예하 연대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를 이기는 부대에게는 내 월급을 털어서라도 소 한 마리를 잡겠다. 하지만 나한테 뚫리는 부대는 지옥을 맛볼 줄 알아라. 훈련은 포항 산악 지역과 형산강 일대에서 벌어졌다. 강철심은 과거 수색대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신출귀몰한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그녀는 소수 정예인 본부 중대원들만 이끌고 야밤에 연대 지휘소를 급습하고 통신선을 절단하며 주력 부대를 농락했다. 장비도 부족하고 배도 고팠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과 승부욕이 그들을 깨웠다. 훈련 3일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강철심이 이끄는 대항군이 형산강을 도하하여 7연대 본부를 타격하려 할 때였다. 최태산 의원이 심어놓은 첩자가 훈련 정보를 유출하여 7연대가 미리 매복하고 있었다. 사격 개시. 조명탄이 터지고 공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강철심의 부대는 포위되었다. 진흙탕 속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7연대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확성기로 외쳤다. 사단장님, 포위되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이제 그만 끝내시죠. 하지만 진흙투성이가 된 강철심은 웃고 있었다. 항복? 해병대 사전에 항복이 있었나? 그 순간 7연대 후방에서 굉음이 들렸다. 이슬기 중사가 이끄는 별동대가 7연대의 보급 트럭을 탈취해 역으로 본진을 들이받은 것이다. 후방이 뚫렸다. 막아라. 혼란에 빠진 7연대 진영을 향해 강철심이 돌격했다. 그녀는 진흙 범벅이 된 채로 7연대장과 맞붙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몸싸움 끝에 강철심이 7연대장의 가슴에 사망 표식을 붙였다. 자네는 적의 눈앞에 있는 병력만 보고 뒤는 못 봤군. 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빗속에서 병사들은 환호했다. 그것은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었다. 지휘관이 진흙탕을 구르며 함께 싸우는 진짜 전투였다. 훈련이 끝나고 강철심은 전 장병 앞에 섰다. 흙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정복보다도 빛났다. 보았나. 지원이 없어도 밥을 굶어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누가 우리 목을 조여도 해병대의 이빨은 뽑히지 않는다. 저 여의도에 있는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줘라. 우리는 그들의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장기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병사들의 함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1사단은 굶주릴수록 더 강해지는 늑대떼가 되어가고 있었다. 훈련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진 강철심은 이제 진짜 적을 잡으러 갈 준비를 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강철심은 이슬기 중사와 정보참모를 은밀히 불렀다. 최태산 의원. 그 작자가 군납 비리로 챙긴 돈 어디에 숨겼는지 파악됐나? 정보참모가 지도를 펼쳤다. 포항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호화 별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최태산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곳에서 최태산과 군 수뇌부의 부패한 별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오늘 밤이다. 놈들이 모여서 나를 어떻게 요리할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밥상을 엎는다. 사단장님. 하지만 영장도 없이 민간 시설을 급습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반란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강철심은 군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얼굴에 위장 크림이 칠해졌다. 나는 오늘 사단장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둑놈들을 잡으러 가는 거다. 나를 따를 자원자만 받겠다. 겁나는 놈은 빠져라. 이슬기 중사가 가장 먼저 총을 들었다. 지옥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는 산길을 따라 검은 그림자 12명이 움직였다. 강철심과 그녀의 정예 대원들이었다. 별장 주변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깔려 있었지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해병 수색 대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철심은 소리 없이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별장 안으로 침투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최태산과 장성들이 양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강철심 그 여자 보급 다 끊었으니 조만간 제 풀에 꺾여서 옷 벗을 겁니다. 이번에 국방장관 자리만 챙겨주시면. 와장창. 별장의 통유리창이 박살나며 강철심이 들이닥쳤다. 누구냐? 최태산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강철심은 젖은 군화발로 테이블을 밟고 올라서서 최태산의 멱살을 잡았다. 나다. 내 놈들이 말려 죽이려던 그 여자가 강철심?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건 주거 침입이야. 여봐라. 경호원.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 내 똥개들은 밖에서 다 자고 있으니까. 강철심은 최태산의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방금 그들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보급 끊고 나를 옷 벗기겠다고. 재미있는 계획이네. 이 녹음 파일이랑 저기 금고에 있는 뇌물 장부. 내가 가져가서 세상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최태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벌벌 떨며 지갑을 꺼냈다. 돈을 원하나? 얼마면 돼? 10억? 20억? 내가 다 줄게. 제발 이것만은. 강철심은 비릿하게 웃으며 최태산의 손을 뿌리쳤다. 지폐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돈? 내 부하들은 컵라면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나라를 지킨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의 돈 따위는 줘도 안 가져.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다. 강철심은 최태산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내일 아침 내 발로 검찰에 출두해. 그리고 내 입으로 다 불어. 누구한테 돈을 줬고 누구랑 짜고 군대를 망쳤는지. 만약 딴 수작 부리면 그땐 이 녹음 파일이 전 국민 모닝콜이 될 거다. 강철심은 유유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뒤늦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와 대원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녀의 발자국 뒤로 거대한 권력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은 끝났다. 진짜 전쟁은 내일 아침 태양과 함께 시작될 것이었다. 포항의 아침은 지독한 해무와 함께 밝아왔다. 하지만 그 안개는 평온함이 아닌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장막과도 같았다. 최태산 의원의 별장을 급습했던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그러나 그 뒤집힘은 강철심이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진실마저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고 흉측했다. 아침 7시 모든 방송사의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긴급 속보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장 강철심 소장이 지난밤 무장병력을 이끌고 민간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감금 및 협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사실상의 군사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 소장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실은 가위질 당했고 정의는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최태산은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아 기자들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저 지역 안보를 위해 조언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철심 장군이 총을 들이대며 정치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선동에 취약했다. 인터넷은 강철심을 희대의 정치 군인으로 매도하는 글들로 도배되었다. 같은 시각 포항 제1사단 정문 앞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 특수임무대가 사단을 포위했다.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정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체포조를 이끌고 온 것은 국방부 검찰단장 황보 중장이었다. 그는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다. 강철심 소장.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나와서 투항하라. 불응시 사단 전체를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진압작전을 개시하겠다. 1사단 내부는 폭발 직전에 화약고였다. 참모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강철심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며 보았다.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도둑놈인지. 연병장에 집합한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이슬기 중사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전우들이여. 들리는가? 저 밖에서 우리 사단장님을 반란군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밥과 옷을 주고 우리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셨던 분을 잡아가겠다고 한다. 길을 비켜줄 텐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무기고가 열렸다. 병사들은 실탄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대신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수천 명의 붉은 명찰들이 스크럼을 짜고 정문을 막아섰다. 황보 중장은 당황했다. 사단 전체가 인간 방패가 되어 저항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이 미친놈들이 진짜 다 죽고 싶어 환장했나. 밀어버려. 탱크로 밀고 들어가. 체포조의 장갑차가 굉음을 내며 전진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방아쇠 하나만 잘못 당겨져도 포항은 피바다 될 운명이었다. 그때였다. 사단 본청 현관문이 열리고 강철심이 걸어 나왔다. 정복 차림에 지휘봉 하나만 든 채였다. 그녀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와 병사들의 인간 벽 앞에 섰다. 비켜라. 병사들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사단장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사단장님을 죽일 겁니다. 강철심은 맨 앞줄에 서 있는 이슬기 중사의 어깨를 잡았다. 이 중사. 내 명령이 안 들리나. 길을 열어라. 못합니다. 이번만큼은 명령 못 따릅니다. 강철심은 이슬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그러나 뼈에 사무치게 말했다. 피를 흘려야 할 때는 내가 정한다. 너희들은 내 부하다. 부하의 피 뒤에 숨는 지휘관은 없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잡혀가는 건 패배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준 숙제 잊지 않았겠지. 이슬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숙제. 그것은 최태산의 별장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 원본이었다. 강철심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이슬기가 그 증거를 세상에 터뜨려 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슬기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길을 열어라. 병사들의 스크럼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 사이로 강철심이 홀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천 명의 해병이 오열하며 경례를 붙였다. 필승.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강철심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문 앞에 선 그녀는 황보 중장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채워라. 하지만 내 손목은 묶을 수 있어도 진실은 묶지 못할 것이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강철심은 죄수 호송차에 실려 사라졌다. 남겨진 이슬기 중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강철심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태산 의원과 군 수뇌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강철심을 영원히 매장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 재판장은 이미 매수된 인물이었다. 검찰관은 강철심에게 내란 수괴, 군무 이탈, 특수 협박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덮어씌웠다. 피고인 강철심. 개인적인 영달과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군 병력을 사유화하고 무고한 국회의원을 테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강철심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포효하는 호랑이 같았다. 재판장이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까? 강철심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갑찬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최태산 측 변호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철심의 말은 이어졌다. 나는 굶주린 부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한 죄인입니다. 낡은 장비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병사들을 더 빨리 구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제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그동안 방관했던 죄인입니다. 강철심의 시선이 검찰관과 재판장, 그리고 방청석 VIP석에 앉아 뻔뻔하게 웃고 있는 최태산 의원을 차례로 후쳤다. 하지만 나는 반란군은 아닙니다. 군인의 총구는 적을 향해야 합니다. 내게 적은 북한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등골을 빼먹고 안보를 팔아 장사하는 당신들. 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진짜 주적입니다. 이봐요. 말 조심해. 최태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재판장. 저 미친 여자의 발언을 막으시오. 신성한 법정 모독이야. 앉아. 이 도둑놈아. 강철심의 호통이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이크 하울링 소리보다 더 큰 기백이었다. 최태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군복을 벗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내가 물러난 자리에 다시 너희 같은 곰팡이들이 피어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증거. 너희들이 지운 줄 알았던 그 증거.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원래는 재판 기록을 띄우는 용도였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해킹하여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최태산의 별장 내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돈다발이 흩날리는 테이블, 최태산이 자신의 입으로 뇌물 상납 고리를 떠벌리는 목소리, 그리고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그 자리에 동석하여 낄낄거리는 모습까지. 고화질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꺼. 재판장은 망치를 두들기며 소리쳤고 헌병들이 모니터 전원을 뽑으려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전 세계 뉴스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슬기 중사가 해커 출신 전역병들과 손을 잡고 터뜨린 회심의 일격이었다. 법정 밖 함성이 안까지 들려왔다.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이곳 법원 앞까지 수십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강철심 석방하라. 최태산 구속하라. 재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검찰관의 손이 떨렸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속보가 떴다. 대통령 특별수사 지시. 성역 없는 수사. 군 수뇌부 전원 경질. 강철심은 아수라장이 된 법정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보았나. 이것이 야전의 방식이다. 쥐새끼는 어둠 속에 숨지만 호랑이는 빛 아래서 사냥한다. 재판장, 판결 내려라. 너희들이 나를 가둘 감옥이 남아있다면 말이다. 최태사는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멱살이 잡혔다. 그의 비싼 양복이 찢겨나가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금배지가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철혈 사태는 부패 세력의 전원 구속으로 막을 내렸다. 최태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연루된 별들의 숫자는 밤하늘의 은하수만큼이나 많았다. 강철심은 모든 혐의를 벗고 복권되었으며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그녀를 국방부 장관, 아니 대권주자로 영입하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강철심의 선택은 저녁이었다. 겨울바람이 다시 매섭게 불어오던 1월의 어느 날 포항 1사단 연병장. 강철심의 저녁식이 열렸다. 단상에 선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수만 명의 장병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심은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사랑하는 해병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습니다. 많은 분이 묻더군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기회를 버리고 떠나냐고. 그녀는 맨 앞줄에 앉은 이슬기 상사특진과 눈을 맞췄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썩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썩은 물을 퍼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내 손에 묻은 진흙을 씻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여러분이 춥고 배고플 때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대신 옆에 있는 전우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는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해병은 정의로울 때 가장 강하다. 필승, 필승, 필승.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다. 사열을 위해 도열한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떼어 손에 들었다. 강철심이 오픈카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자 병사들은 붉은 명찰을 흔들었다. 마치 붉은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전우애의 물결이었다. 강철심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강철 여제라 불리던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수 경례를 내리지 않은 채 정문을 나설 때까지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포항 죽도시장 한 구석에 작은 식당이 하나 생겼다. 간판 이름은 철심내 국밥.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뿐인 허름한 가게였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는 주인장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강철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지만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 양만큼은 장군감이었다. 아이고 많이들 먹어. 밥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군화 발소리가 들렸다. 말끔한 정복 차림의 이슬기 상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십니까? 강철심이 고개를 들었다가 이슬기를 보고 멈칫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영웅님 오셨네. 이슬기가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필승. 전 1사단 본부중대장 상사 이슬기. 사장님 국밥이 생각나서 신고합니다.
강철심은 피식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경례는 무슨. 여긴 민간인 구역이야. 앉아. 뜨끈한 거 하나 말아줄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과 수육 한 접시가 나왔다. 이슬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사단장님. 아니 사장님. 부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보일러도 빵빵하고 밥도 잘 나옵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안 계시니 뭔가 텅 빈 것 같습니다. 강철심은 소주 한 병을 꺼내 이슬기의 잔에 따라 주었다. 비워야 채워지는 거야. 나는 지금이 좋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떤 놈을 조질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오늘은 어떤 놈 밥 먹일까 고민하면 되니까. 이게 진짜 평화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시장통의 소음 속에 스며들었다. 건배사는 뭘로 할까? 이슬기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철혈의 파도를 위하여. 너무 거창하다.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강철심이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식당 밖으로는 영일만의 푸른 파도가 여전히 넘실대고 있었다. 한때 그 파도처럼 거칠게 몰아쳤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잔잔한 윤슬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다시 이 땅의 정의를 건드린다면 그녀는 언제든 국자 대신 다시 칼을 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붉은 명찰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